자, 안녕하세요. 북서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세계사 부분을 이제 시작할게요. 세계사는 이제 서양사하고, 그 다음에 동양사, 기타사 이렇게 순서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합격자 서브노트하고 강독 부분을 빼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쭉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 내용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서양사를 이제 보면요. 서양 고대사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를 이제 볼게요. 서양 고대사는 그리스하고 로마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리스사는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다른 경향의 문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솔론이나 페리클라스, 뭐 크레스테네스 같은 그 아테네 정치가들의 개혁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가끔마다 이제 뭐냐면 파르타나 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파르타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그리스의 역사가들 있죠? 투킨티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디오클라티누스나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이렇게 황제들의 업적들, 그 다음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그리고 그 로마의 권력 구조 있죠? 로마의 민회라든지 호민간,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종교에서 뭐 기독교, 로마법의 특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화정 말기 때 사항도 있죠. 군인 정치가들 등장하고 마리우스의 병제 개혁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양사는 그 서양사 개론, 뭐 강의, 그 다음에 총론, 강좌 이런 책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딱 보기에는 서양사 개론만 열심히 해둬도 거의 나오는 90%의 문제는 맞힐 수 있어요. 가끔마다 이제 강의나 총론 부분에서 약간 나오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그냥 틀려준다고 생각하고 개론 부분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개론 문제가, 서양사 개론이 그분이 쓰는 분이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학계에서도 막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오주도 많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서양사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서양사 공부하고 요 정도만 개론만 공부해도 그 중고등학교 수준 다 커버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고요.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있죠. 교과서나 지도서 이런 것도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서양사 교과서, 지도서. 예, 그래서 요번에 15년 개정 교과서를 이제 보는 것보다는 예전에 전에 12년 개정 교과서 있죠. 이걸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리지널 7자 교과서 있죠. 세계사 교과서. 이게 오히려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는 교과서일수록 이게 뭐냐면 그림이라든지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차라리 교과서를 공부하려면 지도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예전 교과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내용 측면에서 더 풍부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 부분을 볼게요. 그리스 문제에서 이제 나온 게 에게 문명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에게 문명은 예전에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기출 문제 때 한번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에게 문명의 이제 성격을 볼게요. 에게 문명은 유럽하고 오리엔트 문명이 뭐냐면 서로 결합된 그리스 문명, 고대 그리스 문명이 넘어가긴 가도기적 문명이죠. 그래서 이제 에게 문명의 이제 전반적인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이게 칠판이 있으니까 이제 칠판을 활용할게요. 예. 그래서 아마 다 보이실 거예요, 여기 내용이. 자, 에게 문명은 이제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BC 30세기부터 출발했다는데, 에게 문명이 이제 3대 문명 중에 3가지 있어요. 크레타 문명이 있고, 그다음 미케네 문명이 있고, 트로이 문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미케네 문명이 크레타 문명이 초창기 때 주도했죠. 그래서 크레타 문명은 대개 이제 BC 20세기 때 출발했던 문명이죠. 크레타 문명. 그래서 크레타 문명에서 이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달된 문명인데, 크레타 문명에서 크레타 섬 중에 여러 도시국가 중에 크노소스라는 도시국가가 있어요. 이게 중심 도시국가죠. 그래서 이 중심 국가의 왕을 뭐라고 했냐면 미노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노스 문명, 미노아 문명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크레타 문명은 전반적으로 여성적인 문명이에요. 여성적인 문명.
그래서 이제 크노소스가 주변에 있는 도시 국가를 지배하는 것도 시위나 무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평화나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했던 거고. 자, 그리고 크레타 문명은 무슨 문명이죠? 청동기 문명이죠. 청동기 문명. 근데 이제 크레타 문명이 이제 붕괴된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BC 대개 15세기에서 한 14세기 때 붕괴가 됐는데, 그게 붕괴된 거에 대해서 이제 크레타 문명이 붕괴돼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산해 때문에 붕괴됐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대륙의 그리스 반도에 있는 누가 쳐들어왔죠? 미케네인들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붕괴됐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 이때 이제 멸망을 하고,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미케네인들이 멸망시켰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는 이제 크레타 문명에서는 성상 A 문자가 사용했죠. 또는 선상 A 문자, 성형 A 문자가 사용했는데, 이 선상 A 문자가 요 당시 뭘로 바뀌었냐면 선상 B 문자로 바뀌었어. 선상 B 문자는 누가 사용했던 문자냐면 그 앞에 있는 미케네인들이 사용했던 문자예요. 근데 이 선상 A 문자는 지금 해독이 안 돼. 왜 그러냐면 크레타인들은 인도 유도보족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인들 계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안 되는데, 선상 비문자를 사용했던 크레타 전에 이제 뒤에 미케네인들은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에요. 인도 유도보족. 그러면 여기에서 인도 유도보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케네인들이나 뒤에 있는 도리아인들 다 뭐죠? 인도 유도보족들이야. 자, 인도 유도보족들은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던 민족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세계가 제일 큰 바다가 뭐죠? 호수가? 러시아의 카스피해가 있죠? 예. 카스피해에서 이제 BC 한 20세기 경에 있었던 유목 민족이에요. 이들이 조금씩 서진을 하기 시작해. 그럼 서진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그 민족이 서진하면서 갈려져 나가기 시작해. 그래서 인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뭐냐면 아리안 계통의 민족이죠. 우리가. 그 다음 저쪽 이단 쪽으로 넘어온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그리스 반도 쪽으로 해갖고 홍해 쪽으로 이렇게 흑해 쪽으로 내려온 민족들이 뭐냐면 미케네. 그 다음에 미케네를 지배했던 민족이 뭐 도리아인이죠. 도리아인도 넓게 보면 인도 유도보족들이야.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쪽으로 가는 게 슬라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서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틴족이나 게르만족, 이런 민족 다 뭐예요? 인도 유도보족들이야. 그래서 인도 유도보족들 공통적으로 뭐냐면 얘네들이 원래부터 이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 기마 있죠, 기마. 말과 관련된 용어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 이제 국가를 만들잖아요.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대개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가 기마술을 널리 보급시켰어요. 기마라는 것은 말을 타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철기 문화를 보급시키는데 크게 앞장시켰던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타이트도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을 이제 멸망시켰던 얘네도 미케네 문명이고, 얘네들을 멸망시킨 도리아인들도 어디에 속한다? 인도 유도보족에 속해요. 그래서 인도 유도보족들은 지금 살고 있는 슬라브, 라틴, 그다음 게르만족들하고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쉽게 그들의 언어도 뭐예요?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번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또 다시 하면요. 자, 그래서 이제 크레타 문명이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등장한 문명이 미케네 문명인데, 이 미케네 문명은 좀 약간 이제 크레타 문명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앞에 이제 여성적인 문명이죠. 상무적이고 남성적인 문화예요. 물을 숭배하고 정복 전쟁을 좋아하고 그런 문화예요. 예. 그리고 이들은 뭐 오리엔트 좀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영역국가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선상 비문자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되죠. 지금 해석이 돼요. 그들의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선상 미케네 문명은 국가 자체가 뒤에 나타난 고대 그리스 폴리스적 요소와 그 다음에 오리엔트 요소가 같이 섞여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미케네 문명도 언제 멸망당해요? 되게 BC 8세기 때. 누가 쳐들어오죠? 도리아인들. 도리아인들이 쳐들어오는데, 도리아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철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문명을 멸망시켜. 그리고 나서 국가 조직을 안 만들어, 도리아인들. 그래서 한동안 BC 5세기 때까지 주로 이제 뭐냐면 부족국가 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역사는 없어. 역사가 없던 기록 문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다크 에이지라고 해요. 암흑시대. 그래서 유물 유적도 별로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된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BC 5세기 때부터 유물 유적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페니키아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폴리스가 만들어지죠. 폴리스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나 스파르타, 그런 나라가 이제 BC 5세기 이후부터 등장했던 나라고요. 요 시기는 이제 뭐냐면 암흑시대고, 이 암흑시대를 이제 또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호메르스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있죠? 그 호메르스가 썼던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사회 구조나 이런 정치 구조를. 그래서 이제 호메르스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에게 문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고대 그리스, 폴리스 국가로 넘어가는 그 시대적 계간을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성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청동기 문명을 갖고 있다. 청동기 해양 문명이고, 그 대표적인 이제 그 문명이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트로이 문명인데, 트로이 문명은 소아시아 반도 해안에 있었던 문명이죠. 자, 그다음 가도기적 문명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리엔트 문화를 그리스에 전달하여 초기 그리스 문명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고요. 크게 이제 미노아 문명, 크레타 문명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미케네 문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노아 문명 BC 20세기에서 한 15세기까지 존재했던 문명이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미노아 문명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전제방권, 비군사적인 특징이 있다. 보통 전제방권 하면 우리가 군사적이고 상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좀 특징이 뭐냐면 심에 의한 통치보다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평화와 그다음 교육,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했던 신정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그 유적지가 크노소스 궁정인데, 크노소스 궁정은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 뭘로 유명하냐면 미궁으로 유명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그 머리는 뭐예요? 짐승이고, 그다음 몸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 관련된 신화가 요거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무역이 발달됐고 밝고 생동적인 문화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엔트 영향을 받아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했는데 대개 이제 BC 3000년경에 진입됐고 그리고 이제 미케네유에서 멸망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사회적으로 해상무역, 재정일체 관료제, 도시문화가 발달됐고 예술로는 정교한 도자기가 제작됐고 정교한 금은세공품, 그 다음에 크노소스 궁정, 궁중의 프레스코에서 파리의 여인이라는 유명한 이제 문화재를 많이 남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케네 문명인데, 앞에 이제 크레타 문명이 이제 멸망한 시점이 그 대개 보면 그 몇 세기 때로 보냐면 대개 BC 15세기에서 14세기, 어떤 분은 이제 BC 이렇게 보는데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그 당시 이제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가는데, 자, 미케네 문명은 크레타 문명을 계승했고 그 다음에 에게 문명 후기 때 형성됐던 문명이죠.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 연도할 때 거기 BC 8세기로 돼 있잖아요. 12세기도 좀 고쳐주세요. 예. 8세기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을 잘못했어. 거기 BC 12세기가고, 예, 여기 8세기인데 제가 잘못생겼어. BC 12세기 때 끝나서 8세기 때 넘어갔던 문명이에요. 예. 그리고 요 크레타 문명도 그 책마다 BC 30세기도 있고 BC 20세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로 그냥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BC 12세기에서 BC 8세기 때 그 에게 문명은 이제 뭐냐면 암흑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케네 문명은 이제 민화 영향을 받아서 민화되고 그래서 큰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 15세기 경우에 그 크노소스를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 반도까지 진출했죠.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 본토의 소왕국들이 미케네를 맹주로 해가지고 결합해서 소아시아로 진출한 대원정을 이제 그린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일리아드 오디세이의 그 내용이 있어요. 물론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신화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 사실 자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그 미키네 문명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트로이 등 소아시아 반도 쪽으로 진출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정치사회적 구조를 보면 그 오리엔트와 그리스의 중간형이죠. 그래서 소규모 왕국들이 분립됐고 피라미드 구조 사회였고 왕권도 강화됐다. 그래서 근데 그 왕권의 강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엔트의 왕권 강화 정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의 초기 때 폴리스 국가에서도 왕이 있었죠. 근데 상징적이었잖아요. 그 상징적 왕과 오리엔트의 어떤 막강한 전제 군주의 중간 정도의 왕권? 이런 것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BC 12세기경 도리아인들의 남하로 멸망했는데 이게 학자들의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동지중해 일대에 그 바다의 사람들이라는 그 이상한 민족도 있었어. 호남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그 미키네 문명을 멸망시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타이트 문명도 이들에 의해서 멸망됐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바다의 사람의 대이동인가? 하여튼 도리아인의 남하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붕괴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회 조직들이 거의 국가 조직들이 없어지고 부족 단위의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그 문화가 뭐라고 했죠? 작품이 오디세이와 일리아드죠. 그 당시에 왜 문자를 사용되지 않았냐면 그 당시에는 미키네 같은 경우는 문자를 사용했던 이건 뭐예요? 항상 비문자를 사용했던 게 그 당시 국가 조직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국가 조직이 붕괴하다 보니까 문자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야. 부족단위 생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도 거의 없었던 시기가 이제 BC 11세기에서 8세기까지 다크에이지 시대고요. BC 8세기 이후부터는 뭐냐면 폴리스 시대로 넘어가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3페이지 펴보세요. 자, 163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그리스산 헬레니즘 1번 문제 보면요. 1번 문제, 자, 보기의 서양 고대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기흑에 대한 설명을 얻은 것은, 자,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중간 사이에 있는 에게 문명이죠. 그래서 크레타 문명과 미키네 문명, 두 가지 문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답을 보면, 강력한 군주에 의한 청동기 문화다. 예, 맞죠? 1번이. 근데 이제 강력한 군주라고 해도, 크레타 문명 같은 게 좀 여성적인 성격이죠. 교육이나 대화나 아니면 이제 제사 이런 걸 통해 통치했고 미키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이제 힘을 통한 상호적 문화였다. 남성적 문화였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모방적인 성격의 문화였다. 이건 로마 문화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3번은 건너뛰고 4번 자연과학이 발달됐다는 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05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105페이지 1번 문제. 잠깐, 처음 보면 105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서양사니까, 잘못 적어놨네. 165페이지 1번 문제. 165페이지 문제. 자, 다음 문화, 신화와 관련된 문명의 역사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미노타우로스에 관련된, 신화와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이 크레터스, 궁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미궁이라고 이제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문화는 이제 무슨 문화에 속할까요? 크레타 문명은? 에게 문화에 속하죠. 그래서 에게 문화와 관련된 역사적 의의를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와 서아시아 문명의 지중해 세계를 전했으며 유럽 문화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에게 문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교과서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반스. 에반스라는 사람은 이제 뭐냐면 코노소스를 발견했던 사람이죠. 미노스의 왕의 미궁을. 그 다음에 우리가 선상 B문자, A문자 있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상 A문자와 B문자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선상 B문자, 그러니까 성형 B문자를 해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벤트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에.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어를 확인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 성격을 구명했다. 여기 보시면 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술레이만이라는 사람 있죠? 술레이만이라는 사람은 그 트로이 유적지를 발견했죠. 예전에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보면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 판타지물이다. 그 시인의 상상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 발견했던 거야. 물론 이제 요때 발견된 트로이 그 유적지는 트로이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유적지예요. 2층 정도 되거든요. 뒤에 이제 발견된 거야. 그렇지만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존하고 있었다는 걸 알려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릴 때 이제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사람인데, 독하고 고고학도 공부하고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뭐냐면 트로이 유적지를 발견했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이, 에반스 이 두 사람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폴리스의 탄생을 볼게요. 폴리스 탄생. 자, 폴리스 탄생은 이제 몇 세기 때부터 이제 폴리스가 이제 등장했냐면 BC 8세기 때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원인은 도리아인들, 그러니까 도리아인들은 이제 그 뭐냐면 인도 유럽어족들의 한 일파죠. 그래서 이제 이 도리아인들이 철계 문화를 소유해서 이제 침입으로 혼란과 파괴를 불러일으켰고 대규모 종족 이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도리아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오니아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외부에 왔던 민족들이야. 예, 원래 있었던 민족들이 아니고. 다만 도리아인들은 이오니아인보다 좀 더 뒤에 나타난 민족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외부인들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조그만 부족들이 그 외부인들의 침입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가 없어. 안 되겠다. 힘을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3개에서 4개의 부족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폴리스예요. 폴리스. 예. 그래서 이제 그 폴리스 등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3개에서 4개 부족들이 구성된 소왕국 폴리스들이 이제 출현되는데, 초창기 폴리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연맹왕국, 우리 연맹왕국처럼 왕권이 상당히 미약했고 상징적인 존재였고요. 나중에 들어가면 뭘로 바뀌죠? 다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 다음에 시족 공동체 같은 현사를 기조로 했다. 그래서 시족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확대되고 이제 부족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폴리가 성립돼서 이제 그 당시 그 뭐냐면 여러 총략들이 집주돼서 폴리스가 이제 성립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폴리스의 이제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 중에 대표적인 폴리스에 관련된 그것이 집주설이에요. 그게 이제 그 서양사 개론에 나오는데, 이 집주설은 뭐냐면 그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4개의 부족들이 만들어질 때 대개 중변에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또 농촌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도농 복합적인 어떤 도시국가가 만들었다. 이게 집주설인데, 이 집주설의 특징은 군사적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죠. 근데 그 외에도, 이 집주설 외에도 예외적 형상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농촌이 없고 도시만 있는 폴리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폴리스는 없고 도시는 없고 뭐냐면 부족사회 형태로만, 농촌사회만 유지된 그 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국가 형태가 있지만 주로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은 국가 유형을 볼 때 도시가 중간에 있고 주변에 농촌 형태의 집주설 형태가 제일 많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폴리스의 규모를 보면요, 평균적으로 보면 5,000명 정도 됐고요. 큰 규모는 한 2만 명 정도 됐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이 폴리스가 우리가 이제 보는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그런 국가들은 이제 대표적인 국가들인데, 그래서 대개 보면 폴리스의 역사를 설명할 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역사들 주로 얘기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기록들이 대부분 아테네나 스파르타 기록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중심해가지고 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도시의 구조를 보면 크게 이제 그 도시구역을 보면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는 것에서 이제 아클로라는 것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언덕에 있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 높은 언덕에 있는 그 곳의 아크로폴리스는 되게 수호신전이 있어요. 대표적인 아테네에 뭐가 있냐면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적이 쳐들어올 때는 실제 피난처, 항구의 최후 거점 역할을 했고요.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뭐가 있냐면 아고라가 있어. 그 아고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장이나 그 다음에 정치를 포함한 공공생활의 장소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시장은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자들은 안에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시장을 보면서 여기에서 뭐냐면 정치적 토론을 해. 그래서 일종의 공공생활 장소 이용했고 사교의 장소로 이용했다. 그래서 다원에 보면 아고라가 있죠. 아고라. 공공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명칭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농촌교육에서는 구역에서는 농경지, 방목지, 항무지 같은 걸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와 농촌에만 생활 공동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폴리스 간의 관계를 보면, 폴리스인들은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동족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헤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헤라의 후손, 헬레네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헤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우스의 부인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폴리스 상호 간의 전쟁은 금지됐다. 그리고 동맹도 결성이 됐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델피 알폴로 신전을 중심했고 인보 동맹을 하고 신한테 맹세를 내면서 동맹이 형성됐고요. 각종 정치적, 경제적 동맹이 형성됐고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있는 그 폴리스 간의 동맹도 있죠. 펠로폰네스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계를 보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작은 도시 국가가 분리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리적 험악한 산맥이 있고 굴곡이 심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지가 곳곳에 떨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토와 영토가 고립된 형태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리스는 조그만 도시 국가로만 존재하고 있었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도 이 도시 국가의 유형에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왕국으로 발전된 건 나중에 북쪽에 마케도니아 있죠. 이 마케도니아가 쳐들어오면서 하나의 독립된 왕국이 이제 형성된 거죠. 예, 통일된 왕국으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폴리스 사회체제의 동력을 볼게요. 자, 폴리스가 형성되고 나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인구를 더 먹여 살릴 수 있는 공유주의 학부의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는 신민운동에 이제 그게 전개했는데 그게 8세기 때요. 거기에 이제 그 지도에 보시면 그리스 반도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흑해, 그 다음에 저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반도, 저쪽 그 스페인까지도 뭐냐면 확장돼 나가죠.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본토 안까지 들어가지 않아. 주로 어디에 거주하냐면 해안 지역에 주로 거주해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 거주해서 그리스 폴리스를 그대로 이식시켜. 그럼 왜 해안 지역까지만 들어갔냐면 내륙으로 들어갈 경우 누구와 충돌할 수 있어요? 본토민들과 토착민들과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해안 지역을 중심해서 해안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본국과 무역을 하면서 이제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본국하고 신민도시는 정치로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 뭐냐면 경제적, 문화적, 상당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죠. 그렇지만 이게 막 이 늘어난 인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외 식민지로 이제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또 한 가지 유형이 점령을 해요. 주변에. 그래서 방출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식민지를 건설한 것은 주로 아테네 유형이고요. 주로 주변 국가를 점령하는 방법은 스파르타죠.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를 정복하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이제 펠로폰네스 반도에 있었던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확대돼서 그 당시 제1차, 제2차 메세니아 그 전쟁을 거쳐서 주변 민족들을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아테네 유형과 그 다음에 스파르타 유형이 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국하고 그 당시 신민도시 간의 활발한 교육을 통해서 BC 6세기 들어가면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 같은 것들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보면요. BC 7세기에서 6세기 때 해외 식민지 증가로 인한 교육망이 확장되면서 그 당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는데 특히 이제 아테네 같은 해상 국가들이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죠.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그 전체적으로 국가의 부는 늘어나지만 그를 분배하는 과정에 무슨 형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양극화 형상이 되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를 발동해서 부를 증식시킨 사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몰락한 계층도 등장하죠. 되게 이제 몰락한 계층들은 이제 되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채무에 의해서 뭐가 돼요? 노예가 되죠. 그리고 농촌에서 또 큰 혼란이 있겠는데 자영농민들이 이제 몰락하고 그 당시 그 토지들 누가 사들이죠? 귀족들이나 그 당시 이제 부유한 상층계급들이 사들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주로 밀보다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부담도 일어나고 통합도 제대로 안 되겠죠. 거기에다 이제 상품화폐 경제를 더 가속화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소아시아 반도에. 그 리디아라는 나라에서 뭐가 유입되냐면 화폐 제도가 유입된다. 그 리디아는 이제 그 아시아가 멸망한 후에 4개 국가로 분리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리디아에서 이제 최초의 화폐를 사용했죠. 그래서 화폐가 아테네 같은 국가들에 유입되면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BC 7세기, 6세기 때 상공이 발전됐는데 식민시와 그 다음에 이제 해상무역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소규모 간의 공업이나 약간의 자유이나 노예 노동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귀족층 외에도 부유한 평민층이 부상됐죠. 그래서 귀족과 평민들이 상공에 참여하면서 이익이 극대화됐고, 그 다음에 일부 계층들은 이제 뭐냐면 금속 세공업자, 직물 제조업자 등등 해가지고 부유한 평민층들이 부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유한 평민층이 부상되면서 전략전술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별표 하나 정도 쳐두세요. 자, 이 전략전술의 변화를 보면 그 당시에 이걸 알기 전에 서양의 군대 운영 방식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 전근대 시대 전반적인 이제 운영 방식인데 이게 갑자기 더워지네요. 에어컨이 제가 더우면 수업 못해요. 여지 받아갖고요. 예. 자, 전략전술의 변화를 보면 서양에서는 이제 이거는 뭐 전근대시 동양의 특징도 그렇지만 대개 보면 자가부담이죠. 전쟁을 할 때 지금처럼 진병제 국가처럼 뭐 국가에서 무기 주고 그 다음에 뭐 군복 주고 먹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기 다 만들어 놓고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싸들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이 있어야지 더 군대 참여할 수 있고 또 군대 참여하더라도 좀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서양의 또 특징은 이건 서양만의 특징인데 피를 흘린 만큼 뭐죠? 정치적 권리를 주장해요. 예. 그래서 피를 흘린 만큼 자기가 정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게 서양의 전반적인 역사에 다 반영이 됐어. 정치 권력 구조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술 변화를 좀 보면요.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부유한 평민층이 대두됐죠. 그래서 이 평민층들이 이제 주로 뭘 무장하게 되냐면 중장 보병으로 이제 활동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중장 보병은 뭐냐? 중장 보병에서 보병은 뭐예요? 일단 그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면서 싸우는 부대를 중장 보병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보병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경보병과 중장 보병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경보병은 간단한 무장만 한 거야. 근데 중장 보병은 머리부터 투구를 쓰고 흉갑을 쓰고 밑에 발까지 다 뭘로 가리냐면 갑옷을 입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장보병인데 이 중장보병은 온몸을 방어하기 때문에 적의 공격부터 효율적으로 방비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뭐죠? 기동성이 떨어져. 네, 무거운 갑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술 형태도 뭐가 나타나냐면 거기에 그림에 보시면 알겠지만 팔랑크스라는 형태가 등장해요. 밑집대요. 그래서 팔랑크스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한쪽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장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보호할 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창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주력이 기병이었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 그 당시 박질 못했어요. 일반 보병들은. 그래서 장창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었고, 긴 장창을 가지고 이렇게 꼽아놓으면 앞에 있는 말에 뭘 치죠? 목을 공격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붙으니까 뭐 제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장창 부대가 기병대를 격파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대거든요. 그래서 장창을 들고 있는 보병들이 그 밑에 그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와 역을 맞춰가지고 한 발 한 발 지켜가는 거야. 그래서 날아오는 화살을 이렇게 맞고요, 방패로. 그 다음에 돌진하는 말들을 기병들을 이 장창으로 제압을 하죠. 그러면서 초창기 때 기병들을 이제 주력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장보병의 밀집 대응이 주력이 돼요. 그러면서 이 기병들은 주로 이제 누가 있냐면 귀족들이 있어요. 이 귀족들 기병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두 가지 요건이 되죠. 기병을 운영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귀족들은 충분히 될 수 있죠. 근데 돈만 있다고 해서 기병을 다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기병은 평상시에 뭘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일반 평민들은 훈련할 수 없죠.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병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밀집 대응 형태의 중장병으로 바뀌면서 귀족들도 말에 내려갖고 뭐가 되는 거야? 같이 밀집 대응 형태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장보병, 그러니까 이 밀집 대응 형태가 도시와 농촌 중산층 이상의 유산 시민들의 국방의 주력이 되고요. 유산 시민들이 이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서양 특징이 뭐가 있어요?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 발언권을 증대되게. 그래서 귀족 정치에 큰 타격을 줬다. 그 다음에 이런 중장보용의 밀집 대응은 그리스 반도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뭐가 많았죠?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그 로마에도 그 영향을 줘서 로마의 주요 형태도 뭐냐면 이런 팔랑크스 형태였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테네 정치 발전을 볼게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아테네와 관련된 정치 발전인데, 이 아테네 정치 발전의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도시국가의 그 정치 발전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아테네도 왕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상징적인 존재였고, 그러다가 기원전 7세기 때 귀족종으로 바뀌고요. 그러다가 근권정치 6세기 때, 그다음 참주정치, 그 다음에 민주정치, 그 다음에 폴리스 혜택이 이렇게 있는데, 근권정치의 대표적인 사람은 솔련이죠. 그래서 그 재산 정도에 따라서 참정권을 분배했던 사람이고, 참주정치에는 이제 페이시스타토스가 유명해요. 그 다음 민주정치를 개망을 했던 사람은 클라리스테네스고요. 그 다음 페르시아 전쟁 중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등장했던 사람이 그 완성자인 페리클라스인데, 페리클라스 말기 때 무슨 전쟁이 났어요? 펠로포네스 전쟁이 났죠. 그러면서 아테네가 이제 쇠퇴하게 되죠. 먼저 이제 왕정은 이제 집어치고 귀족정을 볼게요. 귀족정은 거기 8세기로 되어 있는데 7세기로 좀 고쳐주세요. 자, 소수 귀족들이 토지에 집중해 소유되면 강대한 세력이 형성됐고, 귀족들은 시간이 남아 돌고 또 돈이 많기 때문에 기병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초기 때 주력은 기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터에서 기병이 주력이다 보니까 귀족대 발언권이 어떻게, 정치적 발언권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솔련이죠. 예, 솔련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드레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드레콘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채무자가 증가돼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증가되니까 이들이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뭘로 만드냐면 돈을 안 갚은 사람들에게는 노예로 시키겠다는 드레콘 법을 통과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시민들, 그러니까 그 아테네 시민 중에 그 당시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 갈등을 이제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련이에요. 예, BC 6세기 때. 솔련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아마 그 고대사 단일 문제로는 솔련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한 4번 정도 나왔던 사람인데, 자, 솔련은 조종자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죠. 조종자는 별칭을 왜 얻게 되냐면,
그 당시 이제 사회적 갈등,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두 개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죠. 그래서 부유한 평민들과 귀족 간의 대립. 이 부유한 평민들과 귀족 간의 대립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야? 정치 권력을 둘러싸고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부유한 평민들과 몰락한 평민들의 갈등. 특히 이 몰락한 평민들, 사회적인, 몰락한 평민들은 채무자가 됨으로써 노예로 전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였어. 그래서 부유한 평민들과 귀족 간의 갈등은 무슨 정치로 해결하려고 했죠? 금권 정치. 그 다음에 부유한 평민들과 몰락한 평민들의 그런 사회적 갈등은 그 채무자가 노예로 되는 걸 막는 걸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서서 같이 해결했기 때문에 이상의 별칭을 조종자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솔론의 그 개혁의 배경을 보면요. 해외 진출과 시민활동을 통해서 상공업이 발달되고 화폐제도가 도입됐죠. 그 다음 부유한 평민들이 대두되면서 이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 보병 쪽으로 활동되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정치적 발언권이나 책임이 증대되고 그 귀족들에게 자신의 정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당시 평민과 대립이 격화되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부유한 평민들은 점점 토지에 집중을 시켜 농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곡물 생산보다는 향금성 있는 작물들, 포도나 올리브 재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노마 공화정 말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농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경영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소농민들이 몰락해서 이들이 부채로 인해서 노예로 전락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솔론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개혁의 목적이 뭘까요? 예전에 공륜이 기춘에 나왔던 거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절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야. 사회 통합을 위해서 개혁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 경제적 개혁을 보면 이 사회 경제적 개혁은 이제 부유한 평민들과 그 다음에 이제 몰락한 평민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특히 이제 몰락한 평민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드래콘의 법에 의해서 그 당시 노예로 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조치를 취하냐면 기존의 부채를 다 탕감시켜주고 앞으로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유민들 이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뭐냐면 앞으로는 부채로 노예가 되는 걸 막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채 말소와 부채로 인한 노예가 된 자유민을 해방시키고 그 앞으로 이제 부채로 인한 인신에서 예속화 금지를 시키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그러면 노예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 아테네 시민이 노예는 못 돼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외국에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노예들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그래서 공동체 내부의 지배 예속 관계를 소멸시켜 공동체 의식을 강화되고 그 과정에서 예속 노동력,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 아테네 밖에서 이제 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 부분을 볼게요. 정치는 근권 정치라고 하죠. 근권 정치는 그 뭐냐면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정치 참여도를 달리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4계급을 나눴어. 그래갖고 이제 그 1계급이었던 메디노이, 그 다음 2계급이었던 기사계급, 그 다음에 3계급 그 농민계급, 4계급 노동계급, 이렇게 등등 나눠서 이들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 그 참여 비중을 달리 뒀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정치 참여 비중을 달리 뒀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근권 정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그 예를 들어 아로콘하고 아로파고스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그 계층은 상위 2개 계층이에요. 그래서 있고 하위 계층들은 민회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했어. 예. 근데 이게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제대로 안 됐어. 양쪽으로부터 불만을 되게 받게 되고 결국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시민법전을 실천했다. 그래서 그 시민법전을 계층의 구분 없이 이제 추천해서 참석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이제 400인회를 구성했죠. 거기 적어놓으세요. 400인회를 구성했다. 자, 400인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아테네가 4개의 부족으로 구성됐거든요. 각 부족마다 100명씩 뽑아가지고 400인을 구성했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 400인을 이렇게 각 부족마다 100명씩 뽑아갖고 하다 보니까 각 부족의 그 100명은 누구로 주로 구성됐을까요? 그 부족의 귀족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폴리스의 전체 이익보다는
누구의 이익의 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냐면 귀족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클레이스테네스가 행위형 구역 개편과 함께 뭘로 개편하죠? 500 이내로 개편되죠. 자, 근데 양쪽의 입장을 반영했던 이 솔론의 개혁들은 결국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기존의 정치나 사회 질서의 근본적 개혁을 미흡했고, 기존의 귀족들 기득권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정치는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요. 예. 자, 그렇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의미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귀족 계급이 독점한 정치적 지배권을 축소시켰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발언권을 확대시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가독의 역할을 했다. 귀족 계급이 독점한 정치적 지배권을 축소시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발언권을 확대시켜 민주주의에 이행하는 가독기를 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솔론과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64페이지, 이거 풀어보기 전에 163페이지 2번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은 군 전술의 발전 과정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보기 A와 같은 정치개혁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준 군 전술의 변화 과정을 자료 B에서 하설표 표시 방향으로 바르게 표시한 것은, 자, 민회의 권한과나, 그 다음에 국구에 의한 수당제 실시, 공직 추천자 1년 임기제, 시민권 제한해법, 이건 누가 실시했죠? 페리클라스가 실시했죠? 페리클라스가 실시할 때의 내용은 중장보병 밀집방형 대응에서 3단 노선을 이용한 해군력 강화 전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중장보병은 주로 중상층, 그 다음에 3단 노선을 이용한 해군력 강화는 뭐죠? 일반 빈민층이 참여했죠. 그래서 이 빈민들이 페르시아 전쟁 때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페리클라스가 이 빈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런 문제도 낼 수 있죠. 그 솔련의 개혁 때 그 배경에 있었던 군제 개편은 어떻게 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수의 기병 중심의 절수에서 그 당시 중장 보병이 한 밀집 방지 내용으로 이렇게 전술 이렇게 바뀌는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3번을 보면 보기와 같은 역사 사실 포괄적인 의미를 하는 것은, 자, 중장 보병단 등장, 솔련의 개혁, 이건 이제 나중에 노마 때 얘기하면 니키니스법 제정, 호르테시우스법 제정. 자, 니키니스법과 호르테시우스법은 평민권 성장과 관련돼 있죠. 자, 이거는 평민 세력의 성장. 정확히 말하면 중장 보병을 갖출 수 있는 부유한 평민 세력의 성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솔련과 관련된 개혁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솔련의 개혁 내용이 아닌 것은 채무노예 금지, 기존의 채무일소, 재산 소유에 등급했다는 정치참여 구분, 그 다음에 귀족과 평민들에게 법률상 동등한 권한을 부여했던 거. 이건 아니죠. 이거는 차별 정치죠. 근권 정치니까 답이 4번이고, 그 귀족과 평민들에게 법률상 동등한 권한을 부여했던 것은 누굴까요? 클레이스테네스요. 예, 클레이스테네스.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권한은 부여되지 못했죠.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은 페리클라스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이제 차별해서 근권 정치를 했죠. 그래서 아르콘하고 아로파고스에는 상위 2개 계층만 참여할 수 있고, 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최하층 2개 계층, 이렇게 해서 달리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문제 볼게요. 고대 그리스에 관한 그 다음 사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제 가와 나와 사료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는 정치적 정권을 장악하자 대중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자유롭게 했다고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줬다. 요때 무거운 짐은 뭘까요? 예? 빚이죠, 빚. 채무. 채무를 위해서 그 당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채무를 모두 탕감해 줬다는 거고,
앞으로 미래에도 채무에 의한 노예를 금지하는 걸 막았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대중들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있고,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면 가에서 기원전 6세기 초에 조종자로 불린 아테네 민주정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 간 서수이다. 그가 시행한 개혁 중에 1번을 의미하는 것을 내용을 15자 이내에 쓰시오. 그 앞에 있었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같이 쓰시면 되겠죠. 채무를 탕감해주고 앞으로 채무로 인한 노예가 되는 걸 방지했다. 이렇게 써야지 딱 맞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페리클라스와 관련된 거니까 좀 이따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문제. 자, 다음은 기원전 594년에 아테네에 있었던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의 이든가 나의 정치 형태를 쓰고 이 개혁의 목적을 쓰시오. 자, 그는 이건 솔론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급을 4개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급에 따라서 정치 비중을 달리했죠. 그래서 그 이름은 솔론. 그 개혁의 목적은 이제 그 계층 간의 갈등을 조주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치 형태를 뭐라고 하죠? 돈에 의해서 정치 참여를 달리했기 때문에 근권 정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권 정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16번 문제 볼게요. 170페이지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가 16명 문제인데 문제가 진짜 유치해요, 이거. 고등학교 문제도 아니고 중학교 정도의 문제를 냈는데, 자, 다음 가와 다에 들어갈 인물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나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테테스라는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얻은 밑줄친 정치적 혜택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재단에 따라서 시민들 4등급 구분했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이건 누굴까요? 솔론.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귀족정을 무너뜨리고 무슨 정치를 수입했죠? 참주정치.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는 도평주방제를 도입을 했다. 이건 당연히 크레스테네스죠. 그 다음에 페리클라스는 정치 혜택인데, 요때 테테스에게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진 정치적 혜택을 했는데, 요때 테테스는 거기에 보면 빈민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빈민계층들이 페르시아 전쟁 때 뭘로 참여했어요? 노구로 많이 참여했잖아. 그래서 피를 흘렸죠. 정치적인 어떤 권리 줘야겠죠. 근데 빈민들은 하도 먹고 하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주기 때문에 실제 정치적 권리를 위해서 수당제를 실시하죠. 그리고 정치 참여를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추천제를 좀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웃긴 거는 거기 수당제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수당제를 치면 틀렸다고 그랬대요. 그때 0.5점 감점을 해갖고 문제를 자기들 잘못 냈으면 자기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당제 쓰면 틀리겠고 그래서 정치 참여를 그냥 활발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해 문제가. 예. 이거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난이도도 좀 잘못된 거고 너무 낮고 그 문제 자체도 지금 5주야. 예. 가끔씩 그 문제를 보면 5주 문제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도 그 5주 나왔죠? 거기 어디야? 그 오스마트 도크의 은혜 개혁, 탄지마트 개혁 중에 군제 개편 관련된 내용도 이것도 5주죠. 이게 문제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167페이지 펴보세요. 167페이지, 잠깐만요. 저한테 물 좀 공급 좀 해주시겠어요? 목이 쉬었는데 물이 안 마시니까. 목이,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솔 깨끗이 찔렸더니 목이 이제 좀 시원치가 않아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자, 167페이지 보면 자, 167페이지에 보면 그 5번 문제 볼까요? 솔련의 개혁 관련된 문제.
자, 다음은 솔련의 개혁과 관련된 사료이다. 자, 농민들이 미주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농업경영 변화에 서술해보고 솔련의 개혁의 정치적 의의와 한계를 각각 말해보시오. 자, 거기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제 채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농촌에 있었던 소농민들이 채무를 많이 져갖고 노예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농업경영 방식의 변화는 공화정 말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로마 공화정 말기야. 그래서 그날 돈 있는 사람들이 농장 확대해서 곡물 생산보다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과일 재배 등을 이뤘고, 그래서 이제 경영의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포도와 올리브 같은 걸 왜 많이 만들까요? 재배했을까요? 상품 작물로 팔기 위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문제점이 뭐냐면 곡물 재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항상 곡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곡물을 어디에서 유입해 온 거야? 외부로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펠로폰네스 전쟁 때 이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약점을 잡은 거죠. 뭘 잡은 거죠? 곡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그 곡물 유입했던 여러 도시 국가들 배후를 쳐요. 그래서 그 아테네 경제적 목줄 짚은 거죠. 예. 근데 스파르타는 약간 이제 가능했던 게 스파르타 자체는 또 뭐 곡물 생산이 가능해. 예. 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정치적 의의를 보면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귀족 계급이 독점한 정치적 지배권의 축소 및 시민 발언권을 확대시켰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가독의 역할을 했다. 이게 이제 서충에 있는 내용이고요. 서계에서는 종래 귀족 지배 존속 및 당면 문제를 해결했고 하층 시민들에게 불안하지만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했다. 요게 외워두시면 되고, 아마 이제 서계에서 기준을 내면 서계 기준을 외워두시는 게 또 나을 것 같아요. 예. 한계를 보면 귀족이나 평민주의 어느 쪽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귀족과 평민 사이에 대립과 분쟁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솔련의 개혁의 목적성은 어떻게 사회통합, 사회적 갈등과 해결을 하려고 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171페이지 그 문제 15번 문제 볼게요. 자, 자료 A와 자료 B는 솔련의 개혁 내용이다. 자료 A의 개혁 배경을 두 주 이내로 서술해보고 자료 B의 기흑계층에 대한 그 당시 빈민들의 요구를 써보시오. 그 다음에 솔련은 빈민계층과 기흑의 계층의 입장을 조절해서 어떤 식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솔련의 정치개혁의 의의를 자료 A에 참고해서 기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자료 A는 1계급부터 4계급 나눈 다음에 참정권 범위를 달리했죠. 그리고 근권정치의 이제 배경을 쓰시면 돼요. 자, 근권정치의 배경은 뭐라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상공의 발달로 등장한 부유한 평민들이 중장보병을 담당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기계층,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그걸 위압적으로 행사했던 자들에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기흑계층에 대한 그 당시 빈민들의 요구를 뭘 쓰셔야겠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요구 내용들은 그 당시 여기 이제 대리주들의 토지를 재분배해야 된다. 이게 요구예요. 이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거는 교학사 지도서에 있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당시 근데 솔련이 그걸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빈민들부터 요구를 오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뒤에 등장한 페이스터터스야. 그러니까 페이스터터스가 갑자기 빈민들에게 그 토지를 나눠준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솔련 빈민계층과 기흑계층의 입장을 조정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나? 이거는 이제 일부만 이제 미흡적으로 들어준 거죠. 뭐요? 그 당시 솔련은 그 당시 부채를 말소하고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유민을 해방했던 거죠.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이 못하네요. 자, 아테네 시민들이 부채로 인해서 인신의 야속화를 금지시켰다. 노예가 되는 걸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련의 정치개혁의 의의를 자료 A에 고려해서 기술해 보시오. A는 뭐냐면 참정권 범위, 근권정치죠. 그래갖고 그 A의 범위에든지 하니까 근권정치 한정돼서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셔야 되겠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종래 귀족 지배를 종속시키면서 하층 시민들의 불안전함과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고요. 귀족 계급의 독주와 정치 지배권을 축소하여 국가적 정책 결정에서 시민의 발언권을 상대적으로 확대시켜 민주주의를 이행한 가도기적 정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세 가지 의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돼요. 예, 여기 A와 관련돼서 한정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175페이지. 2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그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보고 자료 A와 자료 B가 있는데, 자, 기획과 관련된 법을 정한 아테네 정치가를 써보고 니은이 이 법을 어떻게 개정했는지 말해볼 거. 자, 모든 채무는 채무자의 인신을 담보로 이룬다. 무슨 법이죠? 드래콘법이죠. 드래콘법.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그걸 곤친 사람이 솔련이죠. 그래서 솔련은 어떤 식으로 곤쳤어요? 그 당시 이제 채무에 의한 노예가 되는 것을 금지시켰죠. 이거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군사적 배경은 이제 아까 쯤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기병에서 뭘로 바뀌었다? 중장보병. 그래서 중장보병의 밀집 대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쓰시면 되고, 개혁의 의의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제가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왜냐면 그 총괄평가는 예전에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이제 편집했던 거기 때문에 나올 만한 가능성 있는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가 많이 겹쳐. 그래갖고 좀 뭐냐면 외곽다지 이제 사각지대를 풀리시려면 형성평가를 이용하세요. 형성평가는 웬만한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나눴어.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죠. 정치가가 이제 솔련이 끝난 다음에 등장한 게 페이스타토스죠. 참주정치. 자, 솔련의 개혁은 누구나 위한 정치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 후반에 이제 등장한 페이스타토스는 한 놈만 팼죠. 누굴 팼어요? 좀 부유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거 누구한테 그걸 나눠줬죠?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과 토지를 뺏어서 빈농들에게 다 나눠줬죠. 그래서 빈농들의 지지를 받았어. 근데 이게 먹혀들었던 게 뭐냐면, 정치라는 거는 재산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머지수죠. 머지수는 뭐가 많아요? 빈농들이 더 많잖아.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고 정치를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솔련의 개혁을 계승하는 한편 그 당시 중소농민층의 육성과 시민 공동체 의식에 강하게 주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점은 오늘날 시각을 볼 때는 군주제하는 병영인 참주정치를 냈죠. 그래서 그 당시 폴리스 발전반영한 거는 본질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있다. 근데 이 참주정치라는 게 아테네만 했을 때 아니에요. 다른 도시국가도 다 했어. 왜냐면 다른 도시국가도 아테네와 같은 똑같은 사회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주정치 형태가 꼭 뭐냐면 아테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록에는 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 사람의 정치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를 볼게요. 대내적인 배경을 보면 일단 빈부격차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 빈부격차를 이제 솔련과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죠. 솔련은 주로 채무에 의한 노예 금지만 했지만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빈민들의 요구, 토지 분배 같은 것들 더 했죠. 그 다음에 메가라 전투인데, 메가라 전투는 이제 무슨 전투냐면, 그 당시 이제 메가라는 이제 어디에 있는 살라미스 섬 아시죠, 여러분들? 살라미스 해전.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 이제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도시국가인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아테네가 여러 가지 곡물 같은 걸 받아들였거든요. 일종의 식민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그걸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큰 공원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최하층민들이 메가라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면서 큰 공원을 세웠고, 그때 이제 페이스타토스가 메가라 전투를 이끌었어요. 전쟁 영웅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살라미스 섬이 원래 이제 아테네 영향권에 있었던 건데,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했던 전투가 메가라 전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살라미스 섬은 아테네의 직할 영토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개혁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굴 양성하였죠? 중소농민층을 육성시키고 시민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최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걸 반대했던 귀족들 추방을 하죠. 그리고 귀족들과 부유한 평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들을 빈농들에게 분배를 하고요. 상공업을 장려하고, 그 당시 은강을 이제 개발하죠. 시민 세금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소농과 상공업주 복리를 증식시키고 시민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공공토목공사를 일으켰고 취업기회를 확대하죠. 오늘날 말하면 일자리 창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정한 사법행정 실시에서 그 종교와 문화를 촉진시키고, 그 일환으로 민중들이 그 당시 민간축제로 했던 판안타니아 축제와 디오니시아 축제를 국가 종교축제로 장려해요. 그래서 판안타나이 축제는 아테네 여신에 관련된 축제고요. 그 다음에 디오니시아 축제는 뭐냐면 그 당시 민중들이 많이 믿었던 신인데, 이것은 이제 디오니우스 창가를 부르고 비극 공연을 하면서 서로 간에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것이 디오니시아 축제인데, 이걸 민간 차원의 축제를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예전에 한번 예문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민중영합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은 폭정도 있겠지만 주로 계몽주의 정책도 있고요. 민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치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트레키아 방면을 진출했고, 특히 흑해로 나가서 식량 공급선을 확보했다. 그럼 왜 트레키아로 나갔을까요? 아니, 흑해로 나갔던 게 뭐냐면 흑해 연안의 주변에 곡창지대요. 거기 흑해 연안이 지금 오늘날 어느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지역은 예전부터 곡창지대 유명해. 그래서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섬들을 장악해가지고 아테네에 곡물을 확보하려고 했다. 아테네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올리브나 이런 것들, 포도만 재배하기 때문에 곡물 생산이 적어. 외부로 또 곡물 생산, 밀을 공급받는 게 주요한 어떤 그 목표였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의미는 귀족 지배가 동요하는 가운데 불만 세력이 비합법적 무력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그래서 귀족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넘어간 가독의 형상이었고, 이거는 아테네뿐만 아니라 전 그리스적 형상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를 보면 반참조 운동에 부닥치게 돼요. 특히 이제 페이스타토스는 정치를 잘했어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민중들이 좋아했는데, 그 아들 때가 이제 문제예요. 이 아들이 참조 정치를 이제 이어받았는데, 그 아들이 무능했어. 무능했고 부패했으니까 반발이 많겠죠. 그래서 그 당시 반참조 운동을 이끌었던 클라이스텐네스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클라이스텐네스 정권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클라이스텐네스는 원래 귀족 가문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타토스 때 반참조 운동을 이끌었다가 쫓겨났다가 겉돌다가 다시 들어와서 정권을 차지하면서 참주 정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뭘 실시한 거야? 데모크라시, 민주정치를 실시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페이스타토스는 단독 문제로는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주로 클레스테네스나 페리크라스가 나올 때 그 오문으로 오답은 나왔거든요. 근데 단독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공부를 해두세요. 자, 클레스테네스 그죠? 클레스테네스도 별표 2개 쳐놔야겠죠. 예. 그래서 솔론과 함께 클레스테네스, 그 다음 페리크라스 많이 나오죠? 3명이. 자, 배경을 이제 보면요. 참주였던 시피아스를 추방했다. 시피아스는 페이스타투스의 아들이죠. 예, 무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시험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그 사람을 추방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있고, 그 당시 이제 이때 추방하고 나서 귀족과 평민과 대립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클레스테네스가 출연했다. 개혁의 목적 별표 2개 쳐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현안적, 지역적, 유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민주화적인 어떤 전체 정치, 그러니까 그 현안적, 지역적, 유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종전에 귀족들이 권력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이걸 평민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법제적으로 전 시민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실시했던 정책이 두 가지인데, 도평 추방제하고 부족제 개편, 그와 연관된 500인의 설치, 여기죠. 자, 먼저 부족제 개편은 이 도평 추방제라고 하죠. 오스트라시즘이라고 하는데, 도편이라는 건 뭐예요? 도자기 파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종이가 없기 때문에 기독수단으로서 도자기 파편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적어내요. 그래서 6,000표 정도 나오면 그 인물을 아테네에서 한 10년 동안 추방하는 그런 제도야. 그래서 이거는 민주정치를 지키는 보완적인 제도로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주를 타도하고 참주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족제 개편을 이제 보면요. 자, 이 부족제 개편 관련돼서 잠깐 뒷장을 좀 볼게요. 자, 그 예전에 이제 아테네는 다른 도시국가와 똑같이 4개의 헌혈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헌혈부족.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솔론에서는 그 4개의 헌혈부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명씩 창출해서 무슨 애를 만들었다고 했죠? 400인회를 구성했다고 했죠? 예. 근데 문제는 그 헌혈부족을 이제 장악했던 사람들이 뭐 정통적 귀족들이야. 그러니까 귀족들이 주로 이제 대표로 가고, 귀족들에 의해서 구성된 400인회는 전 계층적 이익보다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어요? 자신의 귀족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겠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냐면 데모스로 쪼개요. 거기 데모스는 민중자치구거든요. 조그만 단위로 쪼치고 그걸 다시 이제 묶어가지고 내륙, 중심시, 해안시 3개의 중간 행정구역으로 바뀌죠. 그래갖고 내륙에 이제 30개의 중간 행정구역으로, 내륙 10개, 중심시 10개, 해안지구 10개. 근데 요게 묶을 때 데모스를 같은 지역으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내륙, 중심시, 해안지구 3개 이제 행정구역을 맡긴 다음에 39에 그걸 이제 10개 행정구역으로 묶는데, 10개 행정구역을 묶을 때 이것을 같이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30개 중간구역 중에 내륙에 한 2-3개 빼오고, 중심시에서 2-3개 빼오고, 그 다음에 또 해안에서 2-3개 빼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냐면 각각 떨어져 있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지역을 한 개 지역으로 부족을 묶은 거야. 그래서 10개 부족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10개 부족은 같은 부족이지만 각기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서로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로 이 대표들은 귀족들이 아니라 전계층 다 포섭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10개의 그 부족들에서 50명씩 착수해갖고 500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500인을 만들 때 그 500인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구성되기 때문에 부족 안에서도, 그래서 귀족들보다도 여러 계층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더라도 이제 민족적인, 폴리스적인 정책들을 더 우선시한다. 그래서 귀족 계급의 이익보다는 폴리스적인 어떤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게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때 행정부족은 헌혈부족하고 트레이푸스하고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트레이푸스라고 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창기 트레이푸스는 헌혈적 부족이야. 근데 후의 부족은 행정적 부족은 행정적 부족의 특징이죠. 이때 트레이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헌혈적 부족이 아니라 행정구역상 그냥 부족이에요. 그래서 한국사를 볼 때도 처음에 헌혈적 부족이었다가 뭘로 바뀌죠? 행정적 부족으로 바뀌죠.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아테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때도 트레이푸스는 많이 나오거든요. 이때 초창기 때 트레이푸스는 현적 의미가 있어요. 귀족들이 장악하죠.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개편하면서 나중에 행정적 의미가 바뀌어요. 귀족적 의미에서 좀 탈피된 의미예요.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의 의미가 좀 다르다. 트레이푸스의 의미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데모스를 바탕으로 한 클래시이기 때문에, 클래시는 정치 형태죠. 그래서 데모클래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민주정치의 어원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00인 협회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데모스 지역 단위를 구분해서 데모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들은 가문에 관계없이 등록할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민권 자체가 세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인 남자면 뭘 행사할 수 있다? 민회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기준 자체가 나중에 페리클라스 때 시민권 법에 의해서
이 기준이 적용되죠. 근데 이때 기준은 양계가 부모와 그 다음에 양계,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나 아버지 쪽이 요때 당시에 등록된 시민이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있으면 이건 시민이 안 되는 거죠. 외국인이 분류하고. 자, 그리고 400인을 해제시키고, 아까 얘기한 전 이런 방법을 해갖고,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그래서 새롭게 구성된 10개 행정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50명씩 착출해갖고, 500인회를 구성해요. 실질적인 통치기구 삼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민회 활동을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구성됐고, 그래서 500인 내에 제한을 토의해서 채택을 결정하는, 그래서 법령의 토의 및 포결, 선전포고, 예산 편성, 아르콘의 제2기관들의 재무감사 등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500인에는 행정기구인데 반해서 그 민회는 어떤 기구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입법기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페디클라스 때 들어가면 오히려 이 민회의 권한이 더 커져. 그래서 민회가 500인을 제치고 행정, 입법 또는 시민법적 기능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총괄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보면 시민법정의 사법권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시민법정은 계층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때는 이제 시민법정이 사법권까지 이제 부여했고, 이 시민법정이 또 구성도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400인 구성대로 했잖아요. 이건 500인 구성대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전사단이 10명씩 장군으로 교대를 지휘했다. 그래서 군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군이 나중에 들어가면 그 전문직으로 바뀌어가지고, 페리카스 때는 실제 권력은 장군들이 가지게 돼요. 장군들이. 그리고 아라곤과 아라오파고스에는 존속했지만, 실제 권한의 축소대로 상징적 의미로 바뀌게 됐다. 무보수다.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한계를 보면요. 그 아라콘 같은 그 고위행정직 피선국권이 상위 등급의 신분으로 계속 제한이 됐었고요. 특히 하층 시민들이 이들이 이제 권리는 갖게 되지만 그 당시 이제 이 생계분해 때문에 시정에 참여하지 못해.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것들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페리클라스 때 이런 개혁 정책을 하게 되죠. 수당제 같은 건. 그리고 이들 계층들이 이제 이달 동안 대신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슨 그래서 이제 노예제가 발달되기 시작해요. 노예계층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하게 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클레이스텐네스의 개혁 부분을 이제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65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잠깐만, 이게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자, 가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미 부강했던 아테네는 상주들의 독재 정치가 몰락하고 더 강력해졌다. 이때 정면에 부각된 인물은 2명이었는데, 그때 알크메이온 출신의 아폴론의 여사제 프티아를 매수했던 가와, 그 다음에 티잔드루의 아들 이자고라스다. 그래서 이자고라스의 조상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단한 가문 출신이라 분명하다. 그래서 이자고라스와 권력 싸움에 패한 누가? 그 가가 민중편으로 돌아섰고, 가는 현원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아테네 행정체계를 지원 중심의 10개의 부족으로 나눴다. 자, 가에 들어가는 인물은 누굴까요? 클레이스텐네스죠. 예. 그래서 이 클레이스텐네스는 이 사람도 귀족 출신이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정치적인 이제 대립관계 라이벌이 이자고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자고라스는 귀족 중심의 정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고, 근데 이 사람은 민중 정신의 정치를 계속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대립돼서 결국에 민중대 편으로 돌아서서 민중과 힘을 잡고 이게 정권을 장악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자, 페르테논 신전의 건축을 후원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페디클라스죠. 페디클라스.
그리고 2번은 인신을 담보한 채무 관행을 금지시켰던 사람은 솔론이고요. 그 다음에 각 부족의 50명을 대표로 뽑아서 500인을 구성했던 사람은 3번 클레스테네스죠. 그 다음에 4번 파안타네이와 디오니시아 국가적 종교 축제를 장려했던 사람은 페이스타토스고 재산 소유에 따라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자격을 다르게 준 사람은 솔론이죠. 예, 답이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166페이지 8번 문제. 그 다음 문제. 자, 미추신 그가 실시한 개혁 정책을 오는 것은 거기에 이제 그가 빠졌죠. 그 줄친 부분은 줄치시고. 자, 그의 개혁 목표는 종전의 헌혈적, 지형적 유대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 전 시민들을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약간 용어상 모순점이 있는데 잠깐 앞에 그 165페이지 펴보세요. 예문에 보면 자, 거기 보면 예문에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인가요? 그래서 아테네 행정 체계를 무슨 중심으로 했다 그랬죠? 지연 중심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뒤에 또 뭐예요? 지연적 유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이게 요때 그 앞에 있는 그는 지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 기준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해갖고 했다는 의미고 요게 지연이라는 것은 예전에 혈족적인 범위에서 그 서로 같이 살았던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서양사 개론에도 또 앞뒤가 안 맞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중의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 부족제 나오니까 부족제 개편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크레스테네스인데 그럼 크레스테네스 개혁에 이제 보면 계층의 구분 없이 참여한 시민법전. 그러니까 시민법전을 도입한 사람은 누구야? 솔론이야. 근데 이제 요 사람은 시민법전을 뭐죠? 사법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500인의 구성 방식대로 시민법전 재편성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족계의 토지를 몰수해 빈농들에게 분배했던 것은 페이스타토스고 그 다음에 재산평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눴던 것은 솔론이고요. 4번은 법률심사권과 최고행정권 행사하는 500인회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맞죠? 공모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사람은 누구야? 클레스테네스죠. 아니, 페리클라스죠. 그래서 답이 뭐냐면 4번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클레스테네스 한번 끝났고,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총괄평가 문제 167페이지 펴보세요. (167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했던 목적을 말해보고 당시 아테네 시민권의 자격 요건을 한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예물 따가지고 낸 건데, 기출예문을. 크레스테네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크레스테네 개혁 목적을 이제 보면, 종전의 현원적, 지연적 유대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아테네에게 전 시민의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격 요건. 그 당시 아테네 시민권의 자격 요건을 어떻게 뒀죠? 그 당시 데모스를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은 가문에 관계없이 등록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쓰고요. 이 기준을 근거로 해갖고 나중에 그 페리클라스 때 제정한 법이 시민권법이에요. 예, 시민권법.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한 문제 더 풀고 171페이지 펴보세요. 예, 총괄평가. 자, 171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BC 6세기 때 아테네 행정구역 개편 내용이다. 이 개혁을 추진한 정치가를 써보고 이 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개혁의 당시에 총내 기본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을 써보고 500인의 구성을 이 행정구역 개편 내용과 연결하여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클레이스텐네스의 행정개혁 목표죠. 개혁 목표 쓰시면 되고, 이때 이제 기본적인 말단 행정구역을 뭐라고 하죠? 데모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표 내용은 기본 행정구가 주민의 비례에 따라 후보자 명부에 작성하고, 그 후보자의 추천에 의해서 그 행정적 부족마다 50명 시선초에 500인을 구성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20번 문제 볼게요. 자, 20번 문제 보면 다음 사료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의 개혁의 목적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니은의 성격과 역할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한 줄 이내로 쓰시오. 자, 요게 클레이스텐의 개혁 목적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족의 이제 성격과 역할을 보면 원래는 이제 혈안적 부족이었죠. 근데 이제 뭘로 바뀌었다? 행정 단위로서 부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트레이포스의 의미가 혈안적에서 행정적 의미로 바뀌었다. 이거는 아테네뿐만 아니라 로마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각각 쓰시오. 그래서 가는 이제 뭘 선발하죠? 가는 500이네. 그 다음에 나는 400이네. 그래서 500인의 선발 방식하고 400인의 선발 방식 쓰면 돼요. 그래서 500인에는 행정적으로 10개 부족마다 50명을 뽑는 거고, 400인은 혈족적 4개 부족마다 100명씩 뽑는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클라스로 넘어가죠. 자, 클레이스텐네스와 페리클라스 그 중간에 무슨 전쟁이 있었죠?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 누가 많이 참여했어요? 그 당시 빈민들이 많이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이 빈민들에게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개혁을 했던 사람이 페리클라스예요. 예. 그래서 그 페리클라스 시대에도 시험 문제에 한 4-5번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는요.